월스트리트가 따라한 남자 데이비드 스웬슨 이야기. 1988년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은 한 남자의 선택을 비웃었습니다. 연봉 수천만 달러를 포기하고 대학 캠퍼스로 간 그 남자를. 하지만 35년 후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은 그의 전략을 따라 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은 투자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한 남자 데이비드 스웬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포기할 수 없었던 전화 한 통. 1985년 뉴욕 맨해튼. 살로몬 브라더스의 트레이딩 플로어는 늘 그렇듯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트레이더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컴퓨터 화면은 끊임없이 깜빡이며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거래를 표시했습니다. 그곳에서 데이비드 스웬슨은 채권 트레이더로 일했습니다. 예일대 경제학 박사 출신답게 그는 복잡한 스왑 거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의 연봉은 이미 수십만 달러에 달했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수천만 달러를 벌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30대 초반 승승장구하는 커리어. 누가 봐도 완벽한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 나 제임스 토빈이야.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었습니다. 스웬슨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토빈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일 기부금의 투자 책임자 자리가 비었어. 자네가 맡아줬으면 해. 스웬슨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일대학교 기부금? 당시 예일의 기부금 규모는 약 10억 달러.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가 매일 다루는 거래 규모와 비교하면 그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연봉은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교수님 감사하지만 제가 왜 그 자리로 가야 하나요? 토빈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돈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자네는 평생 그저 부자로 살겠지. 하지만 이 자리를 맡는다면 자네는 역사를 바꿀 수 있어. 대학의 미래를,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날 밤 스웬슨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2장 절망적인 시작. 1985년 가을 데이비드 스웬슨이 예일대 투자 오피스 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역을 펼쳐본 순간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일의 10억 달러 기부금은 전형적인 60-40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주식 60%, 채권 40%. 1950년대부터 쓰던 공식 그대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익률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겨우 6.7%.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야. 스웬슨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예일은 매년 기부금을 깎아먹으며 운영해야 했습니다. 교수 채용은 동결되고 장학금은 줄어들고 연구 프로젝트는 취소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이었습니다. 스웬슨이 기존 자산운용사들을 만나기 시작하자 그들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웬슨 박사님, 저희는 이미 수십 년간 예일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젊은 분이 와서 갑자기 다 바꾸겠다고요? 허허. 한 베테랑 펀드 매니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몇 년 했다고 투자를 다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학 기부금 운용은 다릅니다. 안정성이 최우선이에요. 스웬슨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 과거 20년, 30년, 50년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대체 투자 영역까지.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만으로는 절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대학 기부금처럼 영구적 자본을 운용하는 경우에는요. 하지만 유동성이 낮은 자산들, 즉 쉽게 사고팔 수 없는 투자처에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스웬슨의 눈이 빛났습니다. 대학 기부금은 당장 내일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일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제3장 혁명의 시작.
1987년 스웬스는 파격적인 제안서를 예일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재편해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 비중을 대폭 줄이고 벤처 캐피털, 바이아웃 펀드, 절대 수익 전략, 천연자원 부동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사회실은 술렁였습니다. 벤처 캐피털? 그게 뭡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벤처 캐피털은 아직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돈을 운용하는 겁니다. 다른 이사가 반대했습니다. 스웬스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스크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리스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가면 10년 후 예일은 재정 위기에 빠질 겁니다. 그는 차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장기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 각 자산군의 상관관계.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그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마침내 이사회는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단 점진적으로 그리고 실패하면 책임을 진다는 전제였습니다. 스웬스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대형 운용사들을 외면했습니다. 대신 작고 배고픈 하지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의 매니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만 해도 무명이었던 벤처 캐피털 회사들, 간문을 연 사모펀드들과 직접 만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의 선택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돈도 함께 투자하는가? 둘째, 진정으로 뛰어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예일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을 의향이 있는가?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가 스웬슨을 찾아와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과거 실적은 화려했고 많은 기관이 그에게 돈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미팅에서 스웬슨은 물었습니다. 당신 개인 자산의 몇 퍼센트가 이 펀드에 투자되어 있습니까?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약 5% 정도입니다. 스웬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전략을 믿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예일의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스웬슨은 하나씩 최고의 파트너들을 모았습니다. 제사장 시험의 시간.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단 하루 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22% 폭락했습니다.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세계 경제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예일 기부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포트폴리오 가치가 순식간에 수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웬슨의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스웬슨, 당장 모든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하지만 스웬슨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사야 합니다. 그는 팀을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닙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바로 이럴 때를 위해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스웬슨은 현금을 풀어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던진 우량 주식들을, 벤처 캐피털 펀드의 지분을, 부동산을. 이사회는 다시 불안해했습니다. 스웬슨, 정말 괜찮은 겁니까? 추가 손실이 나면 어쩌려고요? 스웬슨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1988년 말 예일 기부금의 수익률은 플러스 20%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대학들의 평균 수익률이 10%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성과였습니다. 스웬슨의 전략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제5장 예일 모델의 탄생. 1990년대 초 스웬슨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파격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주식 15%, 채권 10%, 벤처 캐피털 및 사모펀드 30%, 절대 수익 전략 헤지펀드 20%, 부동산 15%, 천연자원 및 원자재 10%.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여전히 주식 60%, 채권 40%를 고수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예일 기부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6.1%였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대학들의 평균은 11% 정도였습니다. 5%포인트 차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리로 10년을 굴리면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일의 기부금은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스웬슨의 전략은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자산 배분이 전부다. 스웬슨은 개별 종목 선택보다 자산 배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아니라 주식에 얼마를 배분하고 벤처 캐피털에 얼마를 배분하느냐가 수익률의 90% 이상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둘째,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활용하라. 대부분의 투자자는 유동성을 원합니다. 언제든 팔 수 있는 자산을 선호하죠. 하지만 예일처럼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관은 다릅니다. 10년간 묶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가로 비유동성 프리미엄, 즉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하라. 스웬슨은 내부에서 직접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와 일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진정으로 탁월하고 윤리적이며 장기적 관점을 가진 매니저들만 선택했습니다. 제6장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나스닥은 70% 이상 폭락했고 수많은 기술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예일의 벤처 캐피털 투자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포트폴리오 내 수십 개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스웬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실패해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건전합니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시장이 폭락하는 동안 예일의 절대 수익 전략과 부동산 투자가 손실을 완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일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른 대학들에 비해 손실폭이 훨씬 작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복 속도였습니다. 2003년부터 예일의 수익률은 다시 폭발했습니다. 위기 때 매수한 저가 자산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예일도 2009년 회계연도에 마이너스 24.6%라는 역대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언론은 스웬슨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일 모델의 종말. 대체 투자의 위험성 드러나. 하지만 스웬슨은 차분했습니다. 이사회 미팅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수익률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의 수익률을 위해 일합니다. 단기 변동성은 예상된 것이고 우리는 이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2009년부터 예일의 회복은 눈부셨습니다. 2010년 8.9%, 2011년 21.9%, 2012년 4.7%, 2013년 12.5%. 10년 평균으로 보면 예일은 여전히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7장 모방자들의 등장. 2000년대 중반 스웬슨의 성공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MIT, 스탠포드. 모든 주요 대학들이 예일 모델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고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에 투자하고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추구했습니다. 심지어 연기금, 국부펀드, 대형 재단들도 스웬슨의 전략을 연구하고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웬슨은 우려했습니다. 2009년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책 파이어니링 포트폴리오 매너지먼트에서 경고했습니다. 모방자들의 문제는 겉모습만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 투자의 30%를 배분하면 예일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웬슨이 강조한 것은 어떻게였습니다. 어떤 파트너를 선택하는가? 얼마나 철저히 실사하는가?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장기적 관점을 진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많은 모방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예일처럼 대체 투자 비중을 늘렸지만 잘못된 매니저를 선택했습니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도 평범한 수익만 얻었습니다. 위기 때 패닉에 빠져 손절매했습니다.
반면 스웬슨의 예일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2020년대 초 예일 기부금은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스웬슨이 처음 맡았을 때의 30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제8장 개인 투자자를 위한 메시지. 흥미롭게도 스웬슨은 기관 투자와 개인 투자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2005년 그는 언컨벤셔널 석세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의 메시지는 놀라웠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예일 모델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스웬슨은 설명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일은 최고의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저 수수료로 최고의 조건으로. 하지만 일반인은요?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은 대부분 질이 낮고 수수료는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웬슨이 개인 투자자에게 권한 것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세요. 저비용 ETF로 광범위하게 분산하세요. 그리고 절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그는 월스트리트의 금융산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여러분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복잡한 상품, 높은 수수료, 빈번한 거래.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스웬슨의 개인 투자자 포트폴리오 추천은 이랬습니다. 미국 주식 30%, 해외 선진국 주식 15%, 신흥국 주식 5%, 미국 국채 15%, 물가 연동채권 15%, 부동산 리츠 20%, 모두 저비용 인덱스 펀드로. 그리고 리밸런싱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상위 5%의 성과를 낼 것입니다. 복잡한 전략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것이 스웬슨의 진정한 위대함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로서는 세계 최고의 복잡한 전략을 구사하면서도 일반인에게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제9장 마지막 순간까지. 2021년 초 데이비드 스웬슨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몇 년간 병마와 싸우고 있었지만 한 번도 업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학요법을 받으면서도 사무실로 나왔고 투자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동료들은 걱정했습니다. 데이비드, 좀 쉬세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스웬슨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이 나를 살아있게 해줍니다. 예일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2021년 5월 5일 데이비드 스웬슨은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금융계를 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일 대학 총장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스웬슨은 예일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불린 것이 아니라 무수한 학생들의 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스웬슨이 만든 수익으로 예일은 수천 명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 제공,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 확보, 첨단 연구시설 건설, 재정보조 프로그램 확대. 그가 1985년에 받았던 연봉은 10만 달러였고 은퇴할 때까지도 그는 100만 달러를 넘는 연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로 갔다면 수억 달러를 벌었을 사람이.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내일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10장 레거시. 스웬슨이 떠난 후 그의 유산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그가 마지막으로 관여한 해 예일 기부금은 40.2%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기부금 규모는 423억 달러. 그가 처음 맡았을 때의 42배입니다. 하지만 스웬슨의 진정한 레거시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는 투자 철학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전한 투자란 채권을 사고 대형주를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웬슨은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다각화에서 온다고. 진정한 수익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있다고. 그는 수십 명의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그의 투자 오피스를 거쳐간 사람들은 이제 하버드, 프린스턴,
MIT, 스탠포드의 투자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스웬슨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제자는 회고합니다. 데이비드는 단순히 투자 기법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투자의 목적을 가르쳤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그것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스웬슨은 돈이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예일의 기부금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석 연료 기업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성이 있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즈니스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11장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데이비드 스웬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장기적 관점의 힘입니다. 스웬슨은 35년간 한자리를 지켰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도,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는 항상 10년, 20년 후를 내다봤습니다. 현대 금융시장은 우리에게 매일 매시간 행동하라고 압박합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주가가 춤추고 전문가들이 이러쿵저러쿵합니다. 하지만 스웬슨은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참을성에서 온다고. 둘째,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스웬슨은 어떤 한 가지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관관계가 낮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것들이 받쳐줄 수 있도록. 많은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가장 잘 나가는 자산에 몰빵하는 것입니다. 2000년에는 기술주, 2007년에는 부동산, 2021년에는 암호화폐.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스웬슨의 포트폴리오는 지루했습니다. 극적인 수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했습니다. 35년 평균 13.7%. 이것이 복리로 쌓이면 기적이 됩니다. 셋째, 비용의 중요성입니다. 스웬슨은 수수료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는 파트너들과 협상할 때 항상 가장 낮은 수수료를 받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2%의 수수료 차이가 30년 후에는 수십 %의 수익률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가 인덱스 펀드를 권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액티브 펀드는 평균 1에서 2%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0.1% 미만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넷째, 자신만의 우위를 활용하라. 스웬슨은 예일의 장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연구 자본, 긴 투자 기간 명성. 그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우리 각자도 고유한 우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전문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있습니다. 남을 따라 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의미를 추구하라. 스웬슨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의 일이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은퇴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단기 변동성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제12장 스웬슨이 남긴 질문들. 하지만 스웬슨의 모델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죽음 이후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예일 모델은 규모의 저주에 빠질까요? 예일이 성공하자 수조 달러가 대체 투자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최고의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예일이 더 이상 특별한 접근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후반부터 예일의 초과 수익은 예전만 못합니다. 다른 학교들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둘째, 비유동성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2020년 코로나19 초기 많은 대학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70%가 비유동 자산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했지만 팔 수 있는 자산이 없었습니다. 예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연방정부의 지원과 크레딧 라인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비유동성의 양날의 검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다음 세대가 스웬슨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스웬슨은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판단력, 네트워크, 명성. 이것들은 쉽게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의 후임자들이 같은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스웬슨의 제자들이 투자 책임자가 되었지만 스승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스웬슨의 위대함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업계의 통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에필로그, 당신의 예일 모델. 데이비드 스웬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예일 모델은 무엇인가요? 스웬슨의 위대함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우위를 찾고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지켜낸 데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일의 투자 오피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기부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축, 퇴직연금, 미래를 위한 자금. 스웬슨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분산하세요. 비용을 최소화하세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투자의 목적을 잊지 마세요. 1985년 데이비드 스웬슨은 수천만 달러의 연봉을 포기하고 예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 후 그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400억 달러 이상의 부는 수만 명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수천 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했으며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성공할 수 있다고. 돈과 의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장기적 관점이 단기적 욕심을 이긴다고. 2021년 5월 5일 그의 마지막 날 예일 캠퍼스의 플래그는 조기를 달았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추모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스웬슨이 누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스웬슨의 유산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자 덕분에 장학금을 받고 최고의 교수에게 배우고 첨단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데이비드 스웬슨이 원했던 것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의 책상 위에는 평생 한 문구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마켓즈 돈트 해브 메모리즈, but investors do. 시장은 기억이 없지만 투자자는 기억한다. 데이비드 스웬슨.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원칙을, 당신의 용기를, 당신의 유산을. 그리고 우리는 배웁니다. 당신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의미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부는 축적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투자는 돈이 아니라 미래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스웬슨. 당신은 단순히 훌륭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In the end, what matters most is not how much money we made, but how much good we did with it. 데이비드 스웬슨.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느냐입니다.